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 행사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모금 만찬을 열었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일자가 수정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이민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노년층을 상대로 한 역모기지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진료나 보험 청구 등에 사용되는 질병 분류 코드 체계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기후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인 뉴욕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UN 총회 참석자 방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곳은 뉴욕 한국문화원. 현직 대통령의 첫 재외 한국문화원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문화원을 방문해 전 세계 한국문화원이 5천년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소개하는 문화 외교를 잘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류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전통 기법과 현대의 기술이 결합된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식 전통 대문을 열자 한복을 입은 여성이 환영 인사를 건네고 도자기로 만들어진 스피커, 한국식 밥상 위에서는 미디어 아트로 한국 음식이 소개됩니다. 뉴욕에서 처음 시도된 이번 전시는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문화원으로 전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국가의 큰 대계를 저희 뉴욕 문화원에 와서 처음 발표해 주셔서 뉴욕 문화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교도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장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류 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원은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테마를 정해 전시회와 음악회 등을 열고 한류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한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물 매입에 나섰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이미 포화 상태로 더 큰 건물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KCS는 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 만찬을 열고 한인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지난 1973년에 설립된 이후 정부의 지원과 독지가 등의 후원으로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현재 퀸즈 프러싱과 코로나, 브루클린 등 5곳으로 나눠 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일 1,2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CS는 장소가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회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0만 규모의 새 회관 매입을 추진 중인 KCS는 현재 $67만 의 기금이 마련된 상태이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러싱 159가 건물을 매각해 $510만 의 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한인사회 모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KCS는 어제 프러싱에서 경로회관 창립 13주년 기념식과 함께 새 회관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만찬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159가의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그게 바로 적더라고요. 계속 모금을 했습니다. 모기지도 페이아웃 해야 되고 또 계속적인 모금을 해서 그거는 큰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KCS의 새 건물 매입이 성사될 경우 이민과 아동, 청소년,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며 한인사회 행사를 위해서도 쓰여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일자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수정됐습니다. 특히 일부는 최대 5년이나 대폭 후퇴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이민자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우선 수속일자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이민자 15명은
28일 연방법무부와 연방국토안보부, 연방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영주권 무효 수속일자 변경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난 9일 처음 발표된 10월 영주권 무효 일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은 인도나 중국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25일 공고한 10월 영주권 무효의 수정안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가족 이민과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 이민 수속자들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지난 9일 발표된 영주권 무효보다 최대 5년이나 대거 후퇴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출신은 당초 발표됐던 무효 그대로 빠른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인허가 관련 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방 대배심의 기소자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인 2~3명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돌면서 한인 사회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펠팍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FBI가 펠팍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인들의 연루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한인 개발업자를 비롯한 한인 정치인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FBI는 펠팍 유력 정치인을 기소한다는 큰 틀 안에서 수사 막바지 작업을 하면서 주변인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FBI는 일부 정치인들의 집을 급습하고 인허가 비리를 비롯한 타운 규정 위반 사항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특히 3에서 5년 전 자료까지 확보하는 등 유력 정치인과 한인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 한인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FBI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노년층을 상대로 한 역모기지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역모기지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모기지 전문 에이전트나 은행을 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최근 노인들에게 접근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역모기지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모기지 대출은 62세 이상 노인들이 홈 에퀴티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매월이나 매년 또는 일시불로 은행에서 일정액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융자 상품입니다. 대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사 또는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는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기범들은 이런 장점을 이용해 노인들을 현혹하고 각종 서류에 서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노인들이 사기범을 통해 서명할 경우 역모기지 대출금과 주택 소유권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역모기지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용조회와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나 은행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운페이 없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자는 제안은 의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불명확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말고 모기지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83곳이 독자적인 대학 입학 지원 시스템을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내년부터 공식 가동되고 현재 11학년생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윌리엄스 칼리지 등 사립대 52곳과 버팔로 뉴욕 주립대, 러커스 뉴욕 주립대, 뉴 브런즈윅 캠퍼스 등 공립대 31곳은 독자적인 대학 입학 지원 시스템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들 대학은 기존 공통지원서의 대안으로 별도의 온라인 입학 지원 시스템 더 코얼리션을 만들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 코얼리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은 내년 1월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 지원서 접수는 내년 여름쯤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11학년부터 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코얼리션에 참여한 대학들은 저소득층과 소수계 학생의 대입 지원을 돕는 것이 새 시스템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새 시스템은 기존 공통지원서와 같은 대입 지원서 작성과 제출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9학년 때부터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한편 더 코얼리션 참여 대학들은 기존 공통지원서를 통한 입학 지원도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부터 진료나 보험 청구 등에 사용되는 질병 분류 코드 체계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현재 질병 분류 코드보다 더 세밀화되면서 개수가 무려 5배나 많아집니다. 당분간은 의료계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1일부터 새로운 질병 분류 코드가 사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들은 진료약 처방과 건강보험 청구 시 새로운 분류 기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 질병 분류 코드인 ICD-9의 분류 질병 수는 총 14,000개지만 신규 코드는 5배나 많은 7만 개로 늘면서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또 병원의 의료행위 분류 기호도 기존 4,000개에서 7만 2,000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처럼 질병 분류 코드 체계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대형 의료기관들과 의사들은 신규 체계 교육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부트캠프, 모바일 앱, 플래시카드, 모의 연습에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코드의 체계가 워낙 세밀하고 복잡해서 보험 신청 기간은 더 길어지고 향후 보험 청구 거부 건수 역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신규 분류 체계가 향후 질병 자료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질병 진단과 치료 행위의 적절성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와 리들렉 지역의 금융 소외자 비율이 2.6%로 조사됐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 서비스가 제한된 가구 비율도 16.5%로 뉴욕시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뉴욕시 소비자국은 2013년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 낮은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은행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은행 서비스 비용 가구와 제한적인 은행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 금융 소외자 가구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베이사이드 리들렉 지역이 전체 55개의 지역 가운데 은행 서비스 비용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베이사이드 리들렉의 은행 서비스 비용 가구 비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를 맨하탄의 스타이브센트 타운, 터틀베이 3.1%와 그리니치 빌리지,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3.3%가 이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서는 11.7%, 전국의 7%가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제한적 금융 소외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스테튼 아일랜드의 사우스 쇼어로 16%를 기록했고 스타이브센트 타운, 터틀베이가 16.2%, 베이사이드 리들렉이 16.5%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시 전체 가구 가운데 제한적 금융 소외자 비율은 25.1%였습니다. 한편 5개 보로 중 재정적 불안감이 가장 큰 지역은 브롱스, 재정적인 안정감이 가장 큰 지역은 스테튼 아일랜드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전역에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카메라는 물론 각종 센서와 무선 인터넷 환경도 갖추고 있다는데요. 스마트 가로등을 통해서 교통 정보 수집과 기후 상태 측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스마트 가로등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개발한 첨단 지능형 LED 가로등으로 각종 센서와 무선 인터넷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로등 상단 부분에는 거리 현황을 관측할 수 있는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각 도로별 차량의 이동 상황과 속도, 거리별 행인들의 이동량 등 다양한 트래픽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온이나 습도, 공기 오염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정확한 기후 정보 또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 측은 맨하탄 내 5만 개의 가로등을 비롯해 뉴욕시 전역의 25만여 개 가로등을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이 도입되면 뉴욕시 전역의 각종 환경에 대한 방대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상태에 위기감마저 돌면서 낙태의 찬반 논쟁까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회계연도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가운데 예산 문제를 놓고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낙태 찬성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의 예산 지원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안 논란은 지난 7월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계획연맹이 낙태아의 장기를 판매한다는 의혹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이 연맹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면서 연방의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Do you defend the sale of baby body parts? No. 특히 여성들에게 헬스케어 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연맹 측에 대한 공화당의 예산 지원 중단 요구로 일부에선 큰 반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Republicans in the House don't have a clue about the real world. We stand with Planned Parenthood. They're not going to get away with this. 현재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은 연맹 측이 태아의 장기를 불법 매매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며 예산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자칫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논란을 겪어온 가족계획연맹은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약 5,4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무거운 TV에 깔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전국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쓰는 옛날 TV를 자녀가 있는 방 높은 서랍장 위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확률을 더 높인다는 분석입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45인치 TV의 평균 무게는 약 100파운드. 연방정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선반 위 TV에 깔려 숨진 어린이가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에 깔려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만 3만 8천 명에 달했으며 대부분 5세 이하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TVs like this are top-heavy with a narrow base. Small kids are very curious about TVs. They want to get them on. They come over, they grab them, it wobbles, and it falls right over on a child. 당국의 실험 결과 이렇게 무거운 TV가 아이를 덮칠 경우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충격이 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새 TV를 구입하면 무게가 더 나가는 옛날 튜브 TV를 아이방 높은 서랍장 위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에겐 그야말로 살인무기나 다름없습니다. And they're up on a high dresser, and kids reach for the remote, climb up on a drawer, pull the drawer out, and there it goes. 한편 이 같은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TV 선반뿐만 아니라 서랍장과 옷장 등을 벽에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TV 선반 위나 책장 위에 리모컨이나 장난감 등을 놓지 않도록 하고 무거운 물건은 서랍장 위쪽보단 아래쪽에 보관하는 게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머리에 새싹이나 꽃을 심어 키운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 식물은 아니라 식물 모양의 핀을 꽂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는데요. 대체 왜 이런 머리핀이 유행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길 가는 여성들의 머리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 있습니다. 여자아이의 머리에는 꽃이, 심지어 중년 남성의 머리에도 앙증맞은 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꽃이나 잎사귀가 달린 식물 모양의 핀을 꽂은 건데 안테나 핀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说这个现在特别流行，小女孩、小男孩都会就是脑袋上戴一个这个，就挺可爱的。然后走在大街上，基本上大家的眼光会注意到自己。 버섯과 나비로 포인트를 주는 건 애교 수준. 아예 머리에 핀을 잔뜩 꽂아 화단으로 만들어버린 남자도 있습니다. 처음 새싹 모양으로 시작된 식물 머리핀은 이미 100가지가 넘는데 최근엔 식물뿐 아니라 과일 등 각종 열매에다 풀밭에 sa는 곤충 모양까지 등장해 머리를 정원으로 꾸밀 수 있을 정도입니다. 最近它挺火的嘛，然后就来卖这个东西。看就是有人会买，然后卖的人也特别多，买的人因为它新奇嘛，头上长草了。 대체 식물 핀은 왜 유행하게 된 걸까? 착한 양과 회색 늑대라는 중국의 인기 만화에 나오는 양 캐릭터를 따라했다는 설도 있고 중국의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해석도 있지만
막상 들어보면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我正式戴上以后，我就不拿下来了。啊，为什么呢？为什么呢？我回去给我孙女带个纪念品。 한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머리에 손수 식물핀을 달아주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希望孩子的梦想从进入学校的第一天开始就生根发芽，也希望陪伴他们在6年的期间。 처음 칭다오에서 시작된 이 희한한 유행은 베이징, 창사 등 다른 도시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시애틀 지역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로 한국인 여학생 김하람 양이 사망했습니다. 하버뷰 메디컬 센터 대변인은 버스 참사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20세 여성이 27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유학생 4명이 숨지고 유학생 5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한국인 유학생 12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미국에서 공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버드대를 포함한 미국 12개 주요 대학에서 공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권에서는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뉴욕대, 보스턴대 등 4곳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동남부권은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조지타운대와 조지 워싱턴대, 조지아 공대 등에서 개최됩니다. 팰리세이즈 팍에서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연쇄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과 펠팍 경찰은 지난 28일 33살 마뉴엘 태미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경찰은 28일 오후 9시쯤 순찰 도중 용의자를 발견하고 12시간의 밤샘 조사 끝에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3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브롱스에서 탯줄도 되지 않은 딸을 7층 밖으로 던져 살해한 30대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쯤 유니버시티 하이츠의 한 아파트 정원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범인은 영아의 엄마인 33살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현재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한데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 기온이 더 떨어져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